우주는 무한할까요? 모든 우주론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여러분도 분명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우주는 무한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먼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우주 탐험을 떠납니다. 다음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우주는 무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대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아마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주의 탄생 이후 전체 우주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기하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중력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주의 곡률이 0이라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공간에 있는 세 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 점을 서로 연결해 봅시다. 곡률이 없으면 피라미드가 아니라 삼각형, 즉 평평한 물체가 됩니다. 곡률이 없는 평평한 우주, 따라서 무한한 모든 우주론자들이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려면 우주의 세 가지 잠재적인 전형적인 곡률과 질량 및 팽창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는 양의 공간 곡률인 닫힌 우주, 음의 공간 곡률인 열린 우주 또는 제로 공간 곡률인 평평한 우주일 수 있습니다. 열린 우주에서는 무한하며 무한히 팽창할 겁니다. 우주의 총 질량은 이 팽창을 멈출 만큼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평평한 우주의 경우 역시 무한하고 영원히 팽창할 운명이지만 질량이 거의 0에 도달할 때까지 팽창 속도를 늦추기엔 충분하지만 여기에는 무한한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닫힌 우주에서는 질량이 팽창 속도를 늦추고 결국에는 팽창을 멈추기엔 충분합니다. 이 우주는 유한하지만 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팽창이 멈추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하들이 서로 가까워져 우주가 스스로 붕괴하게 될 겁니다. 2019년 ESA의 플랑크 우주망원경이 수집한 데이터 연구로 인해 평평한 우주이론이 다소 흔들렸습니다. 이 정보는 이전에 우주론적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와 상충되는 것으로 우주는 4%의 양의 곡률을 가진 유한하고 구형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형 우주라는 가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빅뱅이 일어난 지 38만 년 후에 생성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즉 빛나는 방사선을 촬영한 사진에 근거합니다. 이 이미지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플랑크 망원경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질량 밀도가 만들어내는 광학 현상인 수많은 중력 렌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밀도는 시공간의 구조를 뒤틀어 빛의 경로를 왜곡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편차가 많을수록 우주의 물질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입방미터당 원자가 5.6개 이상이면 공간이 구 모양으로 뒤틀립니다. 플랑크 망원경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 발견을 이끈 우주론자들은 입방미터당 수소 원자의 밀도를 6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주론자들이 이 발견에 열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주론자들은 다른 망원경으로 측정한 결과 곡률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관측 가능한 우주는 유한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 전체의 일부분, 즉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유한한 나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우주의 나이는 단순히 빅뱅 이후 경과한 시간입니다. 우주는 빅뱅 이전에도 존재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우주론 모델은 빅뱅 당시와 같은 높은 온도와 강한 중력에서 물질의 거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2020년에 137억 7천만 년으로 확정되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045억 년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고 빛이 진공 속에서 유한한 속도로 전파된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유한합니다. 일광년은 1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 우주의 지평선으로 구분된 137억 7천만 광년의 영역으로 우리에게는 지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우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주가 무한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공류를 알아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우주가 무한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관측 가능한 우주, 즉 눈에 보이는 우주의 일부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관측 가능한 우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되고 일원화되었는지, 그 크기는 무엇이며 어떤 물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여행을 시작하세요.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주로 해서 우리 우주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유한합니다. 그 경계를 우주론적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이 지평선은 주어진 지점에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입니다. 이는 전자기 복사가 방출될 수 있는 한계 또는 중력파나 중성 미자와 같은 모든 유형의 신호가 수신될 수 있는 한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지평선은 빛이 137억 년 동안 이동했을 천체들로 구성된 가시우주와 은하들이 너무 멀어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없는 비가시 우주 사이의 경계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지평선이 137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주의 팽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화입니다. 우주의 팽창을 방정식에 추가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주 지평선에서 방출되는 광자는 오늘날 우리로부터 137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관측자에게 도달하는 가장 먼 신호는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지만 방출 영역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 영역을 마지막 산란 표면이라고 합니다. 우주론 모델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마지막 산란 표면이 현재 46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고 추정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구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고대의 물리적 모델인 지동설이 아닙니다. 지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단순히 관측자가 지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주의 다른 곳에 위치한 관측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가 동일하지 않지만 이 구 반경은 동일할 겁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관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것에 의해 정의됩니다. 시간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빛이 마침내 우리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물체를 더 많이 관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됩니다. 가시광선은 1초가 지날 때마다 1광초씩 커지고 1년이 지날 때마다 1광년씩 커집니다.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매 초마다 우리는 30만 킬로미터의 새로운 우주 깊이를 발견합니다. 한 해에 우리는 몇 개의 새로운 은하를 발견할 수 있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는 천체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천체이기 때문에 원시 상태로 관찰됩니다. 그리고 이 천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적색 편의가 더 커집니다. 동질성과 등방성이라는 우주론적 원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알지 못해도 우주론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가설을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로는 불가능한 우주론의 4대 원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동질성과 등방성이라는 우주론적 원리는 검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첫째, 우주는 공간적으로 균질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일반적인 모습은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정은 우주에 특권적인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동설에 반대하여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동질성과 등방성의 우주론적 원리는 또한 관측 가능한 우주는 등방성, 즉 관측되는 방향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팽창 속도, 즉 주어진 거리에서 위치한 은하의 겉보기 후퇴 속도는 관측되는 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는 중심이 관측자이고 반지름이 그 순간 우주가 존재했던 시간 동안 빛의 신호가 이동한 거리인 공과 같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특정 영역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성이든 초질량이든 블랙홀 뒤의 영역은 관측할 수 없습니다. 항성 블랙홀은 거대한 별의 중력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반면 은하 중심에 위치한 초질량 블랙홀은 여전히 그 형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의 이러한 부분을 관측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의 이론적 모델은 우주의 일부만 볼 수 있더라도 우주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관측 가능한 우주를 관찰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유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크고 잠재적으로 무한한 전체 안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해도 관측하는 순간에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도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룩백 타임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룩백 타임은 멀리 떨어진 천체에서 빛이 방출된 후에 시간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 추정치는 천체의 적색 편의의 함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우주 시간으로 천체의 나이를 추정한 다음 이를 광년으로 변환하여 천체에서 지구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를 결정합니다. 원시은하 HUDF-JD2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시은하는 빅뱅 후 불과 수억 년이 지난 초기 우주에서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로부터 직접 형성된 은하를 말합니다. 원시은하는 나중에 형성된 은하 또는 두 개의 초기 은하가 합쳐져서 형성된 은하와 대조됩니다. HUDF-JD2의 적색 편의는 Z는 6.5이며 이 공식을 적용하면 빅뱅 후 8억 5천만 년의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HUDF-J2는 2004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만든 허블 초심도 은하계에 있는 약 1만 개의 은하 중 하나입니다. 태양 질량이 6천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천체의 발견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주 역사상 이렇게 거대한 천체가 그렇게 일찍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먼 천체는 우리가 관측할 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빛이 방출될 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를 관측할 때 우린 수십억 년 전에 은하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주의 시간에서 더 젊게 관측됩니다. 우주에서 관측되는 물체의 나이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먼저 관측된 물체의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스펙트럼 선의 이동을 관찰하여 적색 편의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 우주 시간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는 사용된 우주론적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주론적 모델은 우주론적 원리, 팽창 모델 또는 허블 상수와 같은 매개 변수에 기반한 모델일 수 있는데 이는 종종 부정확합니다. 적색 편의가 클수록 관측된 물체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빛이 수신되는 거리와 빛이 방출되는 거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신 거리는 신호를 받았을 때 물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리입니다.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빛의 속도보다 큽니다. 방출 거리는 빛을 방출하는 순간에 물체가 있던 거리입니다. 따라서 이 거리는 우리에게 더 가깝습니다. 우주를 관측할 때 또 다른 도전은 물체가 멀어질수록 점점 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물체가 멀어질수록 빛의 가시성과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이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유한성에 대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정 거리에서는 물체를 더 이상 관측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가시우주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관측 가능한 우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체 사이의 거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가시우주의 영역의 경계는 매우 흐릿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은하들은 관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빅뱅의 날짜로부터 멀어질수록 은하들의 빛이 마침내 우리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은하들도 눈에 보이게 됩니다. 관측을 통해 초신성, 별 또는 은하와 같은 개별 우주물체가 점점 더 멀리 이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가 아니라 각 은하 사이의 공간 생성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허블 상수로 설명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우주의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지속적인 팽창을 의미합니다. 대략 초속 70km의 허블 상수는 평균적으로 우주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메가파섹이 될 때마다 이 점들이 약 시속 70km의 속도로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상수는 우주의 두 점이 서로 멀어지는 속도와 두 점 사이의 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새로운 공간의 추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른 매개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 중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은 빅뱅 모델을 보완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를 포함한 우주의 일부 영역은 매우 빠른 팽창 단계를 거쳐 빅뱅 후 10의 36승초에서 10의 33승초 사이로 추정되는 극도로 짧은 시간에 최소 10의 26승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팽창 단계는 1979년 미국의 물리학자 앨런 거스에 의해 인플레이션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역사에서 아주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주의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우주론 모델은 빅뱅 모델이 제기한 많은 문제, 특히 수평선 문제와 평탄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수평선 문제는 오랫동안 우주론자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성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빅뱅의 첫 순간부터 우주의 많은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상호작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은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일부인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이전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평탄성 문제는 빅뱅 모델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론적 모델은 우주가 왜 평평한지, 적어도 왜 공류를 감지할 수 없는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주는 빅뱅 이후 더 평평해졌고 오늘날에는 더 휘어져야 하지만 관측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가 급속한 팽창 단계에서 강하게 평평해진 이유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률이 0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여정의 시작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주의 나이는 137억 7천만 년, 반올림하면 140억 년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140억 광년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나이이므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물체가 방출하는 빛은 140억 년 이상 이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물체는 14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이 먼 물체에서 방출되는 빛 입자의 기원은 처음 방출된 이후 우리로부터 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140억 광년 후에 우리가 빛을 받는 이 먼 물체의 기하학적 거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주론적 모델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주 팽창 속도에서 광자가 방출된 이후 이 물체들이 이동했을 거리를 추론해야 합니다. 현재의 우주론적 모델에 따르면 우주론자들은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이 약 465억 광년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는 반지름이 465억 광년, 즉 4,500km인 지구 중심의 구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930억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이론적으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거리, 즉 우주가 전자가 원자에게 결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냉각된 빅뱅 이후 약 38만 년까지만 물체를 관측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현상은 이전에 물질의 안개 속에 갇혀있던 광자와 빛을 해방시켜 콤프턴 효과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결과 광자는 지구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 우리 기기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콤프터 산란이라고도 알려진 콤프턴 효과는 1923년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아서 콤프턴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광자 입자와 전자 사이의 충돌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는 광자가 에너지와 운동량을 특징으로 하는 실제 입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이전까지 빛이 파동으로만 설명되었던 것과는 달리 입자의 빔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론적으로 빅뱅 이후 우주가 충분히 냉각되어 광자가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 38만 년 동안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중력파나 화석 중성미자를 검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주의 지평선에 의해 제한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기하학적 크기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언뜻 보기에는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빅뱅이 불과 137억 년 전에 일어났는데도 우리로부터 16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예시에서 160억 광년은 우주의 팽창을 고려할 때 문제의 은하의 기하학적 거리에 해당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이 산란이 될 당시에는 예를 들어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알고 있지만 우주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 우주의 관측 가능한 부분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1080개의 원자 정도로 생각됩니다. 우주의 질량에 대한 질문은 질량보다는 밀도와 에너지 측면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주는 무엇보다도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여정을 시작한 이래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나이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는데 약 137억 7천만 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빅뱅 이후 경과한 시간, 즉 시공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유한한 나이입니다. 우주의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 오랫동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최근에야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진이 우주의 나이를 137억 7천만 년으로 추정을 했으며 오차 범위는 4천만 년이었습니다. 이 추정치에 도달하기 위해 연구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칠레의 아타카마 우주망원경에서 수집한 우주 확산 배경 데이터에 의존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ESA의 플랑크 우주천문대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측정 값을 통해 추정치를 확인했습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진이 추정한 나이는 2019년의 추정 나이보다 수억 년 더 젊습니다. 이 나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주 물체가 방출하는 빛은 138억 년 이상 이동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먼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138억 년이 걸렸습니다. 138억 년은 우리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먼 지점 사이의 이동거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두 지점 사이의 기하학적 거리는 아닙니다. 기하학적 거리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달라지며 465억 광년입니다.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나이, 크기와 질량, 그리고 매 초마다 경계가 모호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중심부로 들어가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아르헨티나 예술가 파블로 카를로스 부다시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다양한 층을 보여주는 구 모양의 웅장하고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이미지는 로그 스케일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티스트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얻은 천문학적 데이터로 작업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열쇠 구멍을 통해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어안으로 보는 것 같은 놀라움을 선사하죠. 이 구의 중심에서는 태양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관측자에게 관측 가능한 우주를 구성하는 구의 중심에는 우리 행성이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태양과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볼 수 있죠. 우리보다 태양이 더 가까운 수성과 금성, 그리고 화성과 목성, 고리가 있는 토성, 그리고 푸른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이 있습니다. 지구와 인접한 곳에서는 달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 주변에는 먼지고리처럼 보이는 두 개의 소행성대인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너머로 30에서 55 천문 단위로 뻗어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으며 46억 년 전 우리 태양계와 동시에 형성된 수십억 개의 소행성 고리인 소행성대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카이퍼 벨트는 소행성대보다 20배 더 넓고 20배에서 200배 더 거대합니다. 카이퍼 벨트는 작은 천체와 최소 3개의 외소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소 행성은 바로 명왕성, 마케마케, 하오메아입니다. 이 작은 천체에는 길이가 100km가 넘는 수십만 개의 얼음 천체와 궤도 주기가 약 200년인 수십억 개의 해성이 포함됩니다.
1951년 네덜란드계 미국인 천문학자 제라드 카이퍼는 일찍이 카이퍼 벨트의 존재를 예측하여 이 고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지 19년이 지난 1992년에야 1992 큐비 1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천체는 1930년 명왕성과 1978년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에 이어 카이퍼 벨트에서 발견된 첫 번째 천체였죠. 명왕성은 여전히 가장 잘 알려진 카이퍼 벨트 천체로 태양계에서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지만 2006년에 외소 행성으로 격화되었습니다. 반대로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은 행성이 포착한 카이퍼 벨트 천체였을 수 있습니다. 파블로 카를로스 브레아시의 관측 가능한 우주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소행성 때는 오르트 구름입니다. 이것은 관측된 적이 없으므로 가상의 것이죠. 실제로 오르트 구름은 고리가 아니라 얼어붙은 해성들로 이뤄진 구입니다. 1950년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헤드릭 오르트는 장주기 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천문학자는 1950년대에 알려진 장주기 해성의 궤도, 즉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인 아페리가 태양으로부터 2만에서 10만 천문 단위의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사이에 원형 궤도를 도는 해성의 저수지가 존재하며 이 해성의 저수지는 구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르트 구름의 외곽 한계는 태양계의 중력 경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구름은 관측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설로 남아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해성 궤도에서 수행된 분석을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오르트 구름의 물체는 주로 물, 메탄, 암모니아와 같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물질이 태양에 더 가까이 형성되어 태양계 진화 초기의 거대 행성들의 중력 효과에 의해 우주로 멀리 흩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 대한 탐험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르트 구름 다음, 즉 태양계 밖에서는 지구에서 4.37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알파 센타우리 성단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자 행성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주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항성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이 은하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3천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성단은 3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 B,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도 알려진 가장 잘 알려진 알파 센타우리 C입니다. 별 A와 B는 이중성을 형성하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광도가 낮은 적색 외성입니다. 후자는 이중성계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두 별과 중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915년에 다소 늦게 발견되었죠. 그렇다면 왜 이 별이 이 성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별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 별 중 태양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약 32,000년 동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이었으며 앞으로도 33,000년 동안은 그럴 겁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이 이 태양계의 행성들이 외계 생명체를 품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그 주위를 공전하는 프록시마 켄타우리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에게 특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4만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행성은 암석 행성이며 질량이 지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지구와 많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모든 매개 변수 덕분에 이 외계 행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성에는 생명체의 장애물이 있는데 특히 활동성 적색 외성인 별이 가까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지구보다 400배 더 많은 엑스레이를 받습니다. 이것은 행성의 대기를 심각하게 침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발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행성과 별이 중력에 의해 고정되어 프록시마 켄타우리 B가 항상 같은 얼굴을 별에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성에는 영구적으로 어둡고 추운 반구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발달할 수 없는 반구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극반구를 구분하는 가상의 선인 터미네이터를 따라 거주 가능한 지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기온이 온화할 겁니다. 그리고 행성의 대기가 충분히 두꺼우면 행성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열을 전달하여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구역의 크기를 상당히 늘릴 수도 있습니다. 파블로 카를로스 부다시의 관측 가능한 우주 지도로 돌아가 봅시다.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을 지나면 약 6,000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인 은하수의 페르세우스 8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나선팔은 은하수의 4개의 주요 나선팔 중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은하는 4개의 주 나선팔과 최소 2개의 보조 나선팔을 가진 막힌 나선 은하입니다. 처녀자리와 궁수자리 팔 사이에 위치하며 페르세우스 자리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관측을 통해 우리 은하가 M81 은하와 같은 나선형 은하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은하는 내부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모양을 알 수는 없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3D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은하 안의 천체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하늘에서 별과 성간 구름의 위치와 우리에 대한 상대적인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들의 거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기반으로 한 3D 모델링은 이러한 천체가 은하수 중심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공전하고 임의의 움직임이나 물질 간섭이 없다고 가정해야 하기 때문에 근사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태양에 대한 지구의 두 반대 위치에 대해 2개의 연속적인 관측 사이의 시차를 사용하여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유럽 가이아 천체 관측 위성 덕분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얻은 결과는 우리와 각 별 사이의 성간 물질의 양을 고려하기 위해 성간 먼지의 존재에 대한 분광 데이터와 비교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천체 물리학자들은 페르세우스 암을 모델링하고 실제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하수는 메시의 81과 같은 거대한 나선 은하가 아니라 메시의 83과 같이 짧고 조각난 나선팔을 가진 은하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은하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국소 그룹으로 알려진 곳에 있습니다. 로컬 그룹은 지금이 1000만 광년인 60개 이상의 은하로 이뤄진 그룹입니다. 국소 은하단에서는 가장 거대한 두 은하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즉 M31입니다. 두 은하 모두 나선형 은하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는 두 은하는 시속 4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돌은 아직 45억 년이나 남았습니다. 우선 태양이 붉은 거인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지구의 생명체는
28억 년 후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므로 인간은 더 이상 지구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별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두 항성계가 충돌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충돌은 우리 태양계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두 은하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의 별이 파괴되고 다른 별이 탄생하며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두 블랙홀로 구성된 초질량 블랙홀이 있는 새로운 거대 은하가 생성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중요한 이웃 은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파블로 카를로스 부다시의 이미지에도 등장합니다. M31 NGC 224라고도 불립니다. 은하수보다 큰 지름 22만 광년이며 안드로메다 별자리에서 태양으로부터 255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1920년대까지 성운으로 오인되었던 이 은하는 웅장하고 무엇보다도 매우 밝습니다. 우리 은하보다 2배에서 5배 많은 1000억 개의 별, 즉 태양의 260억 배에 해당하는 총 광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보다 25% 더 밝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의 별 형성 속도가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3배에서 5배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은하에는 초신성이 2배나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 은하의 광도가 라이벌인 안드로메다 은하의 광도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죠. 964년에 발견되어 1612년에 관측되고 1887년에 처음으로 사진이 찍힌 안드로메다 은하는 오랫동안 유명세를 떨쳐온 은하입니다. 지구에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은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는 북반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은하 중 하나입니다. 이 은하의 겉보기 지름은 지구에서 바라본 달의 6배에 달합니다. 이 은하는 지구가 이미 존재했던 30억 년 전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가 두 은하의 충돌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은하단에는 소위 위성 은하라고 불리는 여러 은하가 있으며 특히 M31과 은하수에 이어 로컬 그룹에서 세 번째로 큰 은하인 삼각형 은하 또는 M33이 있습니다. 트라이앵귤럼 은하는 나선형 은하로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75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남반구에서 적절한 조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 은하 외에도 M31의 다른 위성으로는 불규칙 외성 물고기 자리 은하, 구상 외성 은하 NGC 185, 불규칙 외성 은하 IC10, 구상 외성 은하 안드로메다 2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은하가 있지만 모두 탐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에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은하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에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20배나 더 많은 2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된 이 발견은 노팅엄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콘셀리스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허블 심도 이미지를 3D 이미지로 변환하여 기존 은하가 과거 130억 년이 될 때까지 시공간 슬라이스별로 세어보겠습니다. 각 시기마다 은하의 밀도를 평가했지만 시간이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작업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실제로 은하가 멀어질수록 은하가 덜 보이거나 적색 편의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은하수를 시간의 함수로 추론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은하의 밀도는 우주의 나이와 반비례하여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구는 은하가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가 아직 젊었을 때, 즉 수십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땐 주어진 공간에 존재하는 은하의 수가
가까운 우주에 비해 10배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하의 대부분은 우리 은하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외소 은하이기 때문에 90%는 오늘날의 망원경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는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여 은하의 수를 이렇게까지 줄였는지 등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도 은하 합병을 통해서일까요?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이러한 은하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은하가 성단 또는 초은하단으로 그룹화되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초은하단은 은하단의 그룹입니다. 다음은 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예입니다. 로컬 그룹은 은하 그룹으로 은하수,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 은하 등 60개 이상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여자리 성단은 1300개에서 2000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은하단으로 그중 90%가 외소 은하입니다. 은하단은 은하단보다 더 거대하고 뜨거운 가스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여자리 성단을 중심으로 하는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은하들의 초은하단입니다. 초은하단은 수십 개의 은하단과 은하단을 포함하는 최대 수억 광년의 은하 그룹입니다. 초은하단의 규모에서 우주의 팽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초은하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규모에서 적색 편의 또는 물체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경우 청색 편의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은하단은 중력으로 서로 묶여 있으며 우주의 팽창에 저항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특히 로컬 그룹의 본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슈퍼 클러스터라고도 불립니다. 지구에서 약 6,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이 지역에서 수많은 성운이 관측된 1863년부터 서서히 발견되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이 초은하단이 단순한 성운의 집합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구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달리 천여자리 성단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사실 별의 수에 비해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대부분 암흑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다른 많은 초은하단이 있습니다. 지역 성단과 가장 가까운 성단은 히드라 센타우루스 성단으로 실제로는 센타우루스 성단과 히드라 성단이라는 두 개의 성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슈퍼 클러스터는 로컬 그룹과 천여자리 슈퍼 클러스터가 약 초속 625km의 속도로 수렴하는 신비한 영역인 유명한 그레이트 어트랙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역은 실제로 하이드라 센타르 성단의 세 번째 하위 집합인 통치자 성단 근처에 있습니다. 이 성단은 강력한 중력을 발휘하여 반경 약 1억 6,500만 광년 내에 있는 모든 물질이 이 성단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은 1억 5천만에서 2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개의 초은하단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함께 연구되기도 합니다.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은 그것이 있는 하늘의 영역이 은하수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지구에서 쉽게 관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초은하단의 사진은 선명하지 않고 전경에 수많은 별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센타우루스 초은하단은 은하가 풍부한 4개의 은하단과 수백 개의 작은 은하단을 포함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히드라 초은하단의 경우 약 1억 광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은하가 풍부한 성단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드라 성단이며 지구에서 2억 광년 내에 있는 3대 은하단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알려진 슈퍼 클러스터로는 6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켄타우루스 성좌에 있는 샤플리 슈퍼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 성단은 매우 거대합니다. 이 슈퍼 클러스터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려드리기 위해
약간의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성은 은하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하수는 다시 로컬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은하단은 천여자리 성단에 속해 있으며 천여자리 성단은 하이드라 센타르 성단, 공작 인디언 성단과 함께 라니아케아라는 큰 성단에 속해 있는 세 개의 성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니아케아의 너머에는 라니아케아를 끌어당기는 더 큰 슈퍼클러스터인 샤플리 슈퍼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은 센타우루스 초은하단 뒤 우리로부터 6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센타우루스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하단에는 25개의 은하단이 서로 매우 가깝게 모여 있으며 하나의 큰 은하단만 있는 천여자리 초은하단 크기의 영역으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1936년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할로우 샤플리는 이 지역에 7만 6천 개의 은하가 밀집되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발견이 나중에 샤플리 초은하단의 발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이 이 천체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서 초은하단에 이름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초은하단에 대한 탐험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라니아케아와 샤플리 성단 근처에는 헤라클레스 성단, 베레니체 성단, 페르세우스 포화송 성단이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물고기 자리 성단은 특이한 모양으로 유명한 중요한 성단입니다. 실제로 보시다시피 거의 3억 광년의 길이의 길고 빽빽한 은하벽을 형성합니다. 페르세우스 성단은 지구에서 5억 광년 이내에 있는 가장 거대한 은하단 중 하나이며 통치자 성단에 이어 두 번째로 가까운 성단으로서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 성단과는 달리 은하수 평면에 가려져 있어 관측하긴 쉽습니다. 헤라클레스 초은하단은 헤라클레스 별자리에 위치하여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성단은 서로 연결된 두 개의 은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은하단은 A2197과 A2199라는 두 개의 은하가 풍부한 성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개의 초은하단 중 가장 큰 은하단은 아닙니다. 두 번째 초은하단은 여러 개의 풍부한 성단과 수백 개의 작은 은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 개의 은하단에 의해 지배됩니다. 바로 A2147, A2151, A2152입니다. 코마 성단이라고도 알려진 베레니스의 머리 성단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3억 광년 거리에 있는 성단입니다. 이 초은하단에는 특히 잘 알려진 두 개의 성단이 있습니다. 베레니체 자리 또는 코마 레우 성단입니다. 초은하단은 우주의 팽창을 이해하는 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물질 조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자들은 초은하단이 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초은하단, 즉 수억 광년에 걸쳐 은하단이 없는 공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90% 이상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나요? 사실 꽤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볼 때 망원경을 비어있는 영역이 아니라 여러 개의 빛이 보이는 영역으로 향하게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은 거주 가능한 행성을 찾거나 별의 형성 또는 우주의 조직을 이해하는 등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행성, 별, 은하를 볼 수 있는 하늘의 영역을 관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임스 웹 망원경의 이미지와 같이 여러분이 보는 이미지가 우주 전체를 대표하진 않습니다. 특히 샤플리 초은하단에 인접하고 그 가장자리가 헤라클레스 초은하단과 경계를 이루는 부비의 보이드와 같이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한 일부 보이드는 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비에르 성단은 그 안에 포함된 몇 개의 은하가 부비에르 성단의 이웃 은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었습니다. 네, 은하가 매우 적기 때문에 공허라고 불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우주의 공허는 평균보다 훨씬 적은 물질이 있는 영역입니다. 거대 공허라고도 알려진 부비의 공허는 구형이며 지름이 약 3억 3천만 광년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공허 중 하나입니다. 슈퍼보이드라고도 합니다. 결국 슈퍼보이드는 우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쿼시너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1981년 은하 적색 편의를 조사하던 중 이 공허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천문학자들은 이 텅 빈 영역에서 몇 개의 은하를 발견했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1997년에는 부비에르 보이드에 약 60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은하들은 고립되어 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00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는 천여짜리 초은하단보다 거의 2.5배 더 큰 부피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사실 이 은하들은 부비에르 공허 내에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만약 은하수가 이 공허의 중심에 있었다면 우린 지난 세기 중반까지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상대적으로 텅 빈 영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론은 여러 개의 비눗방울이 뭉쳐서 더 큰 비눗방울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다른 공극에서 공극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지만 흩어져 있던 여러 물질이 한데 모이는 현상을 유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비의 보이드와 같은 슈퍼보이드가 형성된 최초의 보이드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초기 우주에서 이 공극들은 분명 아주 작은 불규칙한 부분이었으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상당히 커졌습니다. 부비의 보이드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보이드 영역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연구자들에 의해 수천 개의 공허 영역이 분류되었으며 그 지름은 3억 광년으로 다양합니다. 로컬 그룹과 매우 가까운 곳에는 약 2억 광년 크기로 추정되는 로컬 보이드도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직경이 약 3억 4천만 광년 이상 되는 은하단이 없는 북극 지역 슈퍼 보이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진공의 정의를 추정해보면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공허로 알려진 KBC 공허에 우리가 있습니다. 평균보다 7배 더 크고 거의 20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우리 주변의 수천 개의 다른 은하를 포함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지역 중 하나이죠. 즉, 만약 우리가 이 KBC 보이드 바깥의 다른 행성에 살고 있다면 지구보다 더 별이 많고 덜 어두운 밤하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이드에 대한 연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조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허 영역의 윤곽은 초은하단에 의해 형성된 은하의 필라멘트에 의해 그려집니다. 연구자들은 은하들이 성단이나 필라멘트로 뭉쳐서 성단과 초은하단을 형성하도록 유도한 것이 바로 이 공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주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극 내부의 공간이 부피가 커지고 주변 물질이 이동하며 뭉쳐집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구조물인 만리장성과 그것이 있는 별자리 이름을 딴 북극 왕관을 보고 계십니다.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만리장성은 엄청난 크기의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은하 필라멘트죠. 베르니스의 머리 초은하단을 포함하여 수천 개의 은하가 성단과 초은하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13년에 발견되어 13억 광년 크기의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가장 큰 구조로 여겨지던 슬론 만리장성이 2003년부터 보유한 기록을 깼습니다. 그레이트 슬론 월은 10억 광년으로 지구에서 더 가깝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다른 거대한 구조로는 2016년에 발견된 최소
830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4개의 은하초 은하단으로 이뤄진 네트워크인 그레이트 보스월이 있습니다. 은하수의 10,000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이 상부 구조는 분명 인상적일 겁니다.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13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지금까지 관측된 은하 중 가장 먼 은하인 HD1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의 발견은 2022년 4월 7일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자 센터의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먼 은하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1년에 100개 이상의 새로운 별을 활발하게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은하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집단 3별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형의 별은 아직 직접 관측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의 초기에 형성된 별들이죠. 이 은하에는 태양 질량의 1억 배에 달하는 초질량 블랙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은 HD1의 특이한 밝기를 설명할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빅뱅 직후에 알려진 최초의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발견이 될 겁니다. 연구진은 HD1을 연구하기 위해 하와이와 칠레의 여러 관측소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스피처 우주망원경에서 1200시간이 넘는 관측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빅뱅 후 불과 3억 년 만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HD1은 북두칠성 자리에서 13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GN-Z11은 은하가 보유하고 있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 은하 기록을 깼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관찰한 모든 구조는 우리 거미줄로 알려진 것을 형성합니다. 우주의 공허를 거대한 거미줄처럼 엮고 조직화하여 물질이 풍부한 공간을 구분하는 은하들의 상호 연결된 필라멘트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 인상적인 우주 거미줄의 3D 표현은 리옹 천체물리학 연구센터의 연구원 롤랜드 베이컨과 그의 팀이 만들어냈습니다. 칠레에 있는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과 뮤즈 장비로 하늘의 한 지역을 140시간 동안 관측한 결과죠. 해당 이미지에서는 빅뱅 후 불과 10억에서 20억 년 후의 우주 그물망의 여러 필라멘트를 볼 수 있습니다. 파블로 카를로스 부다시의 이미지로 돌아가 봅시다. 구의 가장자리에 있는 우주 거미줄 주변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 빅뱅 후 약 38만 년 후에 물질에 갇혀있던 빛이 빠져나온 우주 최초의 방사선의 잔재입니다. 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하나요? 국소화된 소스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산됩니다. 우주적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주의 첫 순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화석 복사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1948년 초에 예측되었고 얼마 후인 1964년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빅뱅 이론에 기반한 우주론적 모델이 검증되었습니다. 파블로 카를로스 부다시가 발견한 이 구의 마지막 층은 쿼크 글루온 플라스마 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에 있으며 그 너머에는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플라즈마는 우주의 지평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쿼크와 글루온으로 이루어진 이 플라즈마는 무엇일까요? 극도로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입니다.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닙니다. 쿼크와 글루온의 스프와 같습니다. 우주가 뜨거웠을 때 원자의 핵은 기화되어 하드론의 기체가 되었을 겁니다. 즉 분자나 원자로 이루어진 기체가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 기타 쿼크와 반쿼크 입자가 포함된 기체죠. 이 플라즈마는
빅뱅 후 처음 20에서 30 마이크로초 동안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밀도가 높은 일부 별에서도 발견되었죠. 하지만 직접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입자 가스 페달을 이용해 이를 재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를 통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네, 우주는 아마도 무한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 한계까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주에 대한 연구 덕분에 마침내 우주의 기원에 대한 모든 신비를 풀 수 있을 겁니다.